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사막고래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상고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퇴계 이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황. 자, 우리 이황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1,000원짜리. 역시 기선정보도. 우리가 이제 1,000원짜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냥 보통 이제 뭐 율곡이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5,000원짜리.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요즘 또 현금을 많이 안 쓰니까 헷갈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1,000원짜리 뒷면을 보면 우리가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림이 바로 겸재정선의 그림이다. 그렇죠. 그 이유가 예? 그 이유가 안에 인물이 계상정거도 안에 인물이 퇴계 퇴계 이황이다. 이황이다. 그럼 이제 계상정거도를 정선이 그린 이유는 뭔가? 그 외할머니. 어. 외할머니란다. 외가 쪽이 퇴계 이황이 할아버지. 존경해서. 그러니까 사랑해서. 아이시대로. 야, 이제 충격적이다 아주. 맞아요. 겸재정선의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외할머니. 퇴계 이황의 외손녀죠. 겸재정선의 복잡하다. 외할머니가. 그렇죠. 퇴계 이황의 외손녀다. 그죠? 외손녀라는 거는 그런데 그렇게도 좀 멀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멀죠, 사실. 네, 그렇지, 관계가 그렇지. 먼 관계인데.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족보. 그 어디 가서 우리 외할머니가 바로 퇴계의 외손녀야. 그 황산벌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뭐 어디에 뭐 누구 사후에 뭐에 기억난다. 그 신라시대 개족보가 이제 나오죠. 뭔 족보요? 개족보. 맞아. 아니 거기는 이제 막 그 같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네. 친족. 네, 간에 친족 간에 결혼을 하니까.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겸재 외할머니. 뭐야?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야? 족보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족보를 이렇게 읊어주는 게. 퇴계 외손녀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겸재정선이 영조 때잖아요. 예. 네. 퇴계 이황이라는 분은 영조 때도 어마어마한 분이었다는 게죠. 어마어마한 분이었고 그래서 겸재는 퇴계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죠. 도산서원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도산서원. 그렇죠.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 왜 유명한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왜 집회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신가? 그렇죠. 네. 저번도 말했지만 그 성리학의 완성을 만든 사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퇴계 그 학파를 이은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동인을 이루었고, 나중에는 이제 동인을 이룬 사람들이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갈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다라는 것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묘 18년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문묘 18년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상의 중요성.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퇴계 이황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인간다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다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뭐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 뭐 인성적인 문제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가장 큰 고민일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왜 힘들어할까? 이게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길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인생이 하나의 어떤 길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도착하는 게 하나의 인생이다. 라고 봤을 때 그 길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어떤 도로는 있어. 이 길이 맞나? 서울 가는 건가? 라는 그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그 모르겠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힘듦으로 찾아오지 않겠어?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린 그 길을 가장 잘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간 사람 따라가면. 그렇지. 이정표 찾아가면. 이종표. 그리고 누군가 가봤다는 사람이 제시해준 어떤 그 메모. 이렇게 가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뭐 야 대구에서 이렇게 지나서 뭐 어디 지나면 문경이라는 데가 나오고 뭐 어디 지나면 뭐 어디가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면 서울로 가. 라는 어떤 하나의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정표와 함께 그걸
받는다면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의 그 두려움이 좀 없어지겠지. 그렇죠.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힘들긴 하겠지. 안 가봤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그 길로 가는 올바른 방법을 간 사람의 어떤 그 제시된 길의 지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이라는 어떤 그 길이라고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태계 이황은 어떻게 그 이종표를 가지고 살았을까? 그렇게 도착해서 이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바라봤을 때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그 길에 도착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니까 우리가 태계 이황이나 문묘 18형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하나의 내비게이션의 롤 모델로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문묘에 18분을 뽑았겠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되라라고 하면서 향교에 놓고 향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의 지도로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인간의 길이라는 걸 되짚어 보는 방향에서 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네네네. 네. 그럼 태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그 길을 잘 갔는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갔는가? 어떻게 그 길을 잘 갔는가. 네. 우리가 어떤 그 방향성에서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의 지도로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하나의 그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내비게이터. 그렇죠. 네. 근데 태계 이황도 그러면 그 길을 갔을 거 아니야. 네. 그 태계 이황도 그러면 지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죠. 태계 이황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지도로 가는 방법을 하나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삼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로 삼는다를 이 태계 이황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지. 옛사람을 벗으로 삼는다. 먼저 가본 사람을 친구로 삼다 이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가본 사람 중에서도 아주 잘 간 사람을 삼았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성인을 그 사람이 모토로 삼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태계 이황이다. 예, 그래서 태계 이황의 공부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태계 이황의 어머니가 참 그걸 잘했는데 공부를 과거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하나의 길로서 태계 이황에게 권했던 사람이 엄마야. 넌 인간이 되라. 저도 인간이 되라. 그렇게 받았어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공부라는 건 곧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인간으로서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르쳐 준 거지. 근데 이 공부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학교 배우는 공부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지금 배우는 공부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를 이 조선시대 때도 똑같았다고 봐요. 뭐 성리학이든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역사를 배운다는 게 하나의 그 롤모델, 그 다음에 역사라는 건 항상 반복되니까 그걸 길로 제시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과거 시험이라는 목적성을 띠면서 답을 외우기 급급해지면 사실 내가 그 인간으로 살겠다기보다 그 시험을 치겠다로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수능. 그렇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국어 배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수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과학도 배우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식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 위기지학. 위기지학이지. 그렇죠. 나를 위한 공부잖아. 네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걸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시험 치기 위한 도구로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유튜브 짤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애기한테 구구단 연습을 시키는 애한테 99 얼마야? 하니까 이제 애기가 99콘 이랬어. 그러니까 아빠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 그러니까 엄마 보고 야 네가 가르쳤냐? 아니야 막 내 개그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했던 말이 아니 그럼 시험 칠 때 99콘이라고 적으면 어떡해?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본질이 구구단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이 시험이라는 거로 박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구단을 가리키고 구구단에서 우리가 이 친구의 어떤 깨달음에 앞으로 이 친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가지고 구구단이 왜 필요한가? 어떤 계산을 했는데 남들은 전부 다 우리가 900원짜리 9개 샀으니까 그럼 8,100원이구나. 9981이니까 할 때 이 친구는
900원짜리를 9번 더 하고 있어. 오래 걸려. 그렇죠.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시험이란 목적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사라지는 거지. 태계 이황 때도 그랬을 거 아니야. 과거 시험이 목적이 되는 순간 공부의 당위성이 사라져. 그러니까 태계 이황의 어머니는 그 당위성을 계속 잡아준 거야. 과거 시험도 중요한데 과거 시험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게 목적이다. 인간이 되는 게 목적이다. 우리가 동학을 만든 최재우의 아버지가 최재우에게 공부를 가르친 이유가 나오죠. 과거 시험을 칠 수가 없었어. 최재우가 재가녀의 아들이었거든. 근데 계속 공부를 엄청 지독하게 가르치는 거야. 나중에 아버지가 그 얘기야. 최재우한테. 과거 시험 때문에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다. 네가 인간답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다. 이게 옛날에 진정한 어떤 우리가 공부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이든 옛날이든 인간답게 살라는 거야. 네. 인간답게 살라는 거지. 그러니까 태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맹자의 그 말이 나오거든요. 옛사람을 숭상하여 벗으로 사귄다. 이걸 평생의 모토로 삼았어.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으로 삼는 순간부터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언행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한 거야. 뭐 그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맹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왕이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자가 어떻게 왕께서 이익을 말하십니까? 왕이 이익을 말하면 신하들도 이익을 말할 거고 신하들이 이익을 말하면 백성들이 이익을 말할 거고 백성들이 전부 이익을 꿈꾸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갈 텐데 그럼 우리나라보다 옆에 나라가 이익이 더 있다 그러면 다 옆 나라로 가면 이 나라 망하는데 왕이 벌써부터 이익을 따지냐 라고 했던 거라 이런 말들을 보면 그러면 나도 이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해보자 라는 어떤 삶의 모토로 삼아서 그걸 노력하는 방법 그걸 공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태계 이황의 공부를 위기지학이라 그래요. 그렇죠. 위기지학. 할위 나기 자기기. 그래 학 공부라는 거지. 나를 위한 공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공부가 되면 결국은 그 결과가 뭐다?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는 그 기준을 뭐로 봤다? 나를 위한 위기지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남이 나의 잘못을 말해도 화를 내지 않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남이 나의 잘못을 말했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지.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 얘기했을 때 화가 난다. 인정하지 않잖아. 일반적 보편적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태계 이황은 맹자나 공자라는 사람들을 벗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의 행동과 언행을 내 삶에 적응시켜서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남이 나의 잘못을 말해도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나라는 사람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위기지학, 날 위한 공부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태계라는 한 인간을 보고 저 사람이 살아간 저 길을 지금의 우리도 따라가 볼 만한 지도로 삼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지. 그래서 뭐 태계 이황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우리가 뭐 성리학이 어땠느니 뭐 이기론이 어땠느니 할 얘기가 많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유명한 태계 이황이라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인간적이었냐를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지금 왔을 때. 그래서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않고 지위가 높음을 내세우지 않고 부귀한 사람이 있음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걸 한 사람이 태계 이황이죠. 요새로 따지면 꼰대가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노관종. 관종? 관종이 아니다. 관종이 아니다.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계 이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무엇보다 어머니를 꼽다. 이게 참 놀라운데 문묘 18년에 여러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 아버지가 일찍 슬프다. 자식이 잘 되려면 뭐라고요? 여기 그렇게까지 간다고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근데 옛날 아버지들이 꼰대가 많잖아. 그렇죠. 이 시대상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 예를 들어서 정몽주만 해도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백로가라는 노래도 어머니가 지어서 줬다 했거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려창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어머니가 정려창을 키웠다. 그럼 뭐 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죠. 태계 이왕도 마찬가지고 율곡 이도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나서 율곡 이라는 엄청난 성인이 태어나고 이런 성인들의 특징이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 있다. 그 경주 채부자 집에 가면 며느리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면서 그 며느리 교육에 대한 그 가풍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경주 채부자 집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미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주 채부자 집안의 그 경주 채부자 댁의 그 최 이사님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집안은 며느리 교육을 옛날부터 가풍으로 삼았다. 그래서 며느리 교육을 가풍으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며느리가 바로 이 집안의 아들을 키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아니라 며느리가 키우는 거다. 곧 어머니가 키우는 거라 어머니가 바로 채부자 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며느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처음 시집 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라는 거가 얼마나 우리가 뭐 지금 조선시대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러면서 뭐 여자를 천시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요새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 말 잘 들어야 오래 잘 산다고. 그래 이제 여자가 남편하게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 마누라가 내 자식을 이제 키우는 그렇지. 거니까. 자식한테 하지 나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잖아. 어쨌든 이제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춘천 박씨 부인이야. 태계 이왕의 아버지는 이식이라는 분인데 이 이식이라는 분이 처음에 그 의성 김씨하고 결혼을 했었어. 근데 의성 김씨가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의성 김씨가 그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지. 그리고 나서 이 태계 이왕의 아버지였던 이식이 두 번째로 결혼한 분이 바로 춘천 박씨야. 친모가 아니네. 친모죠. 친모인데 두 번째 부인인 거지. 두 번째 부인의 이제 자식인 거지. 자식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춘천 박씨가 그 아들 5을 낳아. 그러니까 이식은 의성 김씨한테서 2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춘천 박씨에게서 5 아들을 얻지.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7 아들과 딸 하나가 나와. 와. 근데 그 중에서 태계 이왕은 막내야. 막내. 이왕이 막내야, 막내. 그리고 그 이왕이 태어나고 7개월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아이고야. 태계 이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태계 이왕은 자기가 태어나고 아버지를 기억을 못 하겠죠.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돌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춘천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첫째 아들 의성 김 씨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 이잠이라고. 첫째 아들은 그때 또 혼례를 올려. 그러니까 이게 춘천박 씨 부인은 그 이 집의 큰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그렇겠네. 그렇겠지. 그리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놓은 첫 번째 아들이 이설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요절을 해. 일찍 갔구나. 일찍 갔지. 그래서 원래 7남 1녀였는데 6남 1녀로. 그렇지. 이제 자기가 놓은 이제 이설인이 일찍 요절을 하니까 이제 6남 1녀가 남은 거야. 남편은 돌아가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6남 1녀.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춘천박 씨가 이 집을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러네. 춘천박 씨가 이 집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태계 이왕 게다가 갓 태어났단 말이야. 네. 7개월. 그리고 시어머니가 9순까지 살아.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구나.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모셔야 되지. 7 남매를 키워야 돼. 아이고야. 춘천박 씨가 7남매를. 그래서 자식은 많고 일찍 홀몸이 된 춘천박 씨가 했던 일이 양잠을 했다고. 양잠이요? 양잠이 뭐?
그 우리가 그 실 뽑아서 천 짜는 거. 배트 그렇지. 양잡이라는구나. 거기서 이거 누에 치는 거 있죠. 누에 그 목화랑 누에 같은 거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 만드는 양잠을 했다고. 양잠. 누에를 키우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집에 원래 좀 땅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했다고. 농사하고 양잠을 뼈 빠지게 일을 했다고. 아유, 여자 몸으로. 그래서 이 집에 있는 7남매를 다 키워내.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태계 이왕한테는 아주 이 집안에서 엄마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이 있어. 문장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몸가짐과 행실을 바로 해라.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한 거야. 몸가짐을. 행동거지 똑바로. 행동거지를 바로 해라. 글 잘 쓴다고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행동거지와 몸가짐. 이거 정말 중요해. 어디 나가서 옷 이렇게 단추 막 삐뚤하게 그리고 막 모자 삐뚤하게 써.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걸을 때 그래도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굉장히 공손하게 해라. 너희들이 과부의 자식이라 올바르게 못 가르쳐서 저렇구나. 사람들이 못 배워 먹었다고 과부 자식이라고 욕할 거다.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들은 남들보다 100배 노력해라. 라고 가리킨 게 춘천박 씨의 공부법이야. 사람 되라. 네. 글 잘 쓰는 것보다 너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 엄마인 내가 비록 과부이나 너희들의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행실이 바른 사람이 되어라. 그게 효도네. 그렇지. 이게 효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 태계 이왕이 또 게다가 막내잖아. 몸도 약했단 말이야. 때려 박은 거야. 주입식 교육. 이게 진짜 대단한 거지. 그래서 태계 이왕 같은 경우에는 8살이 됐을 때 자기 형이 이렇게 손을 다쳐서 칼에. 그러니까 태계 이왕 8살짜리가 막 형은 안 우는데 지가 막 눈물 받아. 그리고 옆에 있던 아줌마가 와가지고 야, 너희 형도 안 우는 다친 너희 형도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울어? 그러니까 형이 비록 울진 않지만 저렇게 손에서 피가 철철 넘치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잖아. 어린 놈이. 어린 놈. 8살짜리. 8살인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태계 이왕은 그 집안에서 굉장히 사람을 공감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7남매라서 가능한 것 같아. 그 속에서 컸으니까. 외동이었으면 안 이랬을 거야. 그렇지. 아니, 형제 자매가 많으니까. 사회성이 이제 막. 그렇지. 공감. 그러니까 타인의 공감과 어머니의 그 사람을 대하는, 인간으로서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실에 대한 공부가 이 어릴 때부터 공감감으로 나타난 것 같아. 그렇겠다. 다친 형을 보고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우리 형 얼마나 아플까. 우리 형 너무 아플 거야. 형도 마찬가지로 어린 동생이 옆에 있으니까 안 운 거야. 자기가 울면 동생도 크게 울까 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 태계 집안에서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감을 가져라. 저 사람 아프면 나는 얼마나 아플까. 그 결국은 이게 공자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원칙. 황금률이라고 하죠. 논어에 나오는 황금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황금률이 성경과 불경과 논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황금률. 그게 바로 공자가 말했던 거는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 그렇지. 그게 결국은 공감감이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이익이 되듯이 대상에도 대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지. 상대에게 대해줘라. 불경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남의 몸도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당시에 황금률이라는 우리가 그 종교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핵심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금률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뭔가 나와 타인이라는 두 존재가 있고 나와 타인의 두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공감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싫은 걸 하지 않고 내가 날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준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나와 타인을 동등하게 놓고 내가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공감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이거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8살짜리 태계 이왕이 아픈 형의 손가락을 보고 내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묵는 것.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지. 네. 이 공감감이라는 게 벌써 여기서 나와버린 거야. 네. 태계 이왕이. 그럼 결국 우리가 아까 태계 이왕이 공부라는 거, 옛사람을 벗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공감감을 가지고 내가 남과 함께 생각하고 가주는 거지. 그 공감감이 태계 이왕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거야.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황금률이라는 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있어서 결국 핵심이 황금률인데 이렇게 살기 쉬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공감한다는 게. 네. 근데 이게 머리로는 공감해. 근데 욕심이 올라오고 이제. 그런데 나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 왠지 그렇게 해주기 싫어. 그렇지.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고 싶어. 그렇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남에게 대접 주기 싫어. 그렇지. 내가 더 높아 보여야 되는데. 네. 내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못 사랑하겠어. 난 날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행위고 그 행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것의 밸런스가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번씩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있죠. 그죠? 그런 네. 공감이 있고 그 공감 속에서 내가 나의 어떤 이기심이라는 걸 저버리고 타인에게 그 행위를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해준 적이 있지 않아요? 경험이 다들 뭐 있나?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는데 있긴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누가 아프면 대신 약 사다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군대에서 네. 행군하는데 제가 물을 다 마셨거든요. 근데 일사병이 왔어요. 제가 그 여름이라. 그런데 옆에 동기가 입술이 하얀데 이게 바짝 말라서 네. 입술이 하얀데 자기 수통에 뚜껑을 연 다음에 나한테 줬어. 어이구야. 나한테. 살아있네. 근데 그때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해. 그때 그 감동을. 그때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물을 빨리 마셨는지. 왜 그랬어요? 이상해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물을 나한테 줬거든. 그래서 내가 한 모금 들이마시는 순간 와 이제 살 것 같은 거야. 사람이 근데 또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기분 다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딱 마시는데 보니까 이 친구 물통도 얼마 안 남았어. 이 친구 마실 물을 한 모금 남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시다가 탁 끊었어. 그래서 다시 이 친구한테 딱 주는데 내 뒤에 있던 내 동기가 자기 수통의 물을 그 옆에 있던 동기한테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행위에서 나는 그때 굉장히 감동이라는 걸 받은 적이. 전우회라는 걸 그때 굉장히 느꼈었고, 그래서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받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아니, 그 기억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옆에 얼굴이 반질반질하면 모르겠는데 얘도 입술이 하얘. 바짝 타들어가. 막 타들어서 말라붙어 있는 입술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간감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이건 행해보고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지 않는가.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68세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68세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태계의 어머니는 태계에 있어서의 인간이 되는 길을 제시한 분이더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태계 이왕의 어떤 삶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인간이 완성된 태계가 결국 가지게 됐던 것은 바로 후대에 이르러서의 바로 그 사람의 명성이죠. 지금도 안동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게 했지만 안동을 추로지향이라 부르거든요. 추로지향. 네. 추나라와 노나라의 그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나라와 노나라의 땅이다. 그게 왜냐하면 맹자가 태어난 게 추나라예요. 공자가 태어난 게 노나라거든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곳이라고 해서 추로지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태계 이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계 이왕이 태어난 안동은 곧 조선의 추로지향이다. 안동을 추로지향이라 불러. 그래서 이 도산소원에 가면
추로지향이라고 쓴 비석이 있거든요. 나 도산서원 갔다 왔는데 왜 못 본 것 같지? 그 한자를 못 읽으니까 그렇지. 아 도산서원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비석 맞아. 아 봤다. 그 비석이 누가 쓴 거냐면 공자의 77세 종손이었던 공덕성이 도산서원에 방문해서 쓴 거야. 그래서 그걸 비석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공자의 77세 손이 와가지고 태계 이황의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에다가 추로지향이라고 적어준 거야. 그래서 엄청. 그래서 태계 이황이 저기 안동에 가면 노성종 종택이 있거든. 태계 그 진보이 씨 종택이에요. 태계 이황이 거기서 태어나거든요. 노성종 종택에 가면 해동 추로라는 현판도 있어요. 해동 추로. 해동이 우리나라잖아요. 예. 옛날 우리나라를 해동이라 불렀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해동국의 추나라와 누나라. 해서 해동 추로라는 현판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태계 이황은 그 급으로 가버린 거야. 그렇네요. 지금도 우리가 유명한 거지. 근데 태계 이황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 첫 번째는 태계 이황이 태어났을 때 당대에 스승이 대학자가 없었어.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광조가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김갱필 뭐 이런 게 있잖아. 태계 이황은 없어. 혼자 배운 거예요? 책 보고? 기껏해야 천자문을 서당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훈장이 있었겠지. 그리고 자기 삼촌이 가르쳤어 그냥. 자기 삼촌 송제공이 삼촌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근데 삼촌도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뭐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때도 뭐 동네 애들 다 가르치면서 같이 가르친 거야. 그리고 중국에 유학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태계 이황은 중국에 유학을 가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큰 대현자의 스승도 없었고 기껏해야 서당에서 천자문 배우고 삼촌한테 공부 좀 배운 다음에 중국 유학도 안 가봤는데 태계 이황은 추로지향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 게다가 할아버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고택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랑채가 있다고. 안채와 사랑채. 네. 그렇죠. 사랑채의 역할이 뭐냐면 남자들이 그렇죠. 머무는 데고 거기서 자식을 가리킨단 말이야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지. 태계 이황은 사랑채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렇겠네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머니. 인간이 되어라는 어머니. 그리고 태계 이황의 스승은 누군가. 옛사람이다. 옛사람. 혼자 굉장히 그 공부를 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이 태계 이황의 그럼 어떤 부분을 가장 오늘은 해보고 싶은가 하면 바로 오늘 춘천박 씨였던 어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태계 이황에 있어서 가장 인간적인 면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야. 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고 그런 싶어.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 사건이 있죠. 엄마가 고생하는 걸 얼마나 봤겠어. 많이 그렇죠? 봤겠죠. 그 자식을 다 키워내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영향과 그러면서 이제 태계 이황이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야. 네. 21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 김해 허씨를 딱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해요. 허씨. 예. 김해 허씨. 김해 허씨를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처갓집이 경상북도 의령에 있었다고. 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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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령에 있었다. 어지럽다. 경상도라 가지고 여기가 저희가 어지러워. 네, 하시죠. 네. 의령에 있었는데 의령에 이제 경상남도 경상남도 의령에 이제 그 김해 허씨 집안의 딸을 맞아서 부인을 삼은 거야. 21살 때. 네. 21살 때 맞아가지고 이제 태계 이황이 23살 될 때 이제 큰아들 이준을 얻어. 네. 이준을 얻고 그러다가 혹시 빨리 돌아가셨던 걸로 아닌가? 맞아. 그죠. 그러니까 21살에 결혼해서 23살 될 때 큰아들 이준이 태어나고 네네네. 6년 있는 27살 될 때 둘째 아들 이채가 태어나. 네. 근데 둘째 아들을 놓고 한 달 만에 김혜허 씨 부인이 돌아가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 6년 만에 와이프가 이제 돌아가신 거지. 그렇죠. 의령 허씨가 네. 의령에서 오신 김혜허 씨 부인이. 그런데 부인하고 사별하고 나서 태계 이왕이 의리를 끝까지 지켜. 맞아요. 그 처갓집의 대소사를 끝까지 챙겨. 그러다가 그 장인도 돌아가시거든. 장모만 남아. 장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챙겨. 야. 그래서 그 장모가 태계 이왕한테 매일 서신을 보내서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태계 이왕이 그 장모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안을 다 챙겨줘. 그리고 자기 아들인 이준하고 이채를 항상 너희 할머니 배로 갔다 와라. 그래서 지금도 태계 그 의령에 가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의령 현감이 태계 이왕을 기념해서 세운 덕곡서원이 있어. 이 의리를 보라 해서 세운 게 덕곡서원이야. 의령에 덕곡서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덕곡서원은 조정에서 편액을 내려서 사액서원이 돼. 사액서원이구나. 사액서원이 돼. 우리나라에 사액서원이 몇 개 없단 말이야. 네. 사액서원이 되지. 그래서 태계가 처가에 찾아갈 때 주로 갔던 낚시하고 했던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태계의 글씨 가래동천이라는 글씨도 남아있어. 그 의령에 놀러 가면 덕곡서원하고 가래동천이 쓰인 계곡도 한번 방문해 볼 만해. 이건 태계와 굉장히 연관된 곳이야. 경남 의령. 그리고 의령이라는 곳은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김혜허 씨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킨 고장인 거야. 이게 자기 그 첫 번째 부인과의 이 태계 이왕의 관계가 나오는 거지. 역시 사람은 의리로 만나야 돼. 의리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글들이 사뭇이 제자들 그 남아 있는 글 중에 보면 이렇게 뵈면 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 듯 보였으나. 근데 딱 거리를 항상 이렇게 지키면서 대면대면한 느낌이었는가 보네. 그렇게 지켰으나 마음으로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다.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 진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 보면. 겉으로 막 사랑해. 우리가 요즘은 뭐 표현해야 알지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죠. 태계 이왕의 경우는 이런 표현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되. 츤데레였네. 츤데레. 아주 츤데레가 태계 이왕. 대단한 이런. 의리는 끝까지 지키는 이런 모습. 매력적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둘이나 있는데 또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이 대소사를 또 짊어져야 되잖아요. 집안의 일을. 그렇죠. 근데 태계 이왕도 남자지. 아들도 둘밖에 없어. 다 집에 남자밖에 없단 말이야. 보통 이럴 때 첩을 둬야 되는데 바로 이게 첩이 아니라 이제 다시 부인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묵고하니까 이제 첩을 둔단 말이지. 관습. 그 첩을 뒀는데 이 첩이 또 그렇게 태계한테 잘했어. 그래서 태계 이왕의 두 아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째 아들인 이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1개월 있다가 또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그렇죠. 태계 이왕은 자기가 7달 만에 아빠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데 대해서 또 공감을 굉장히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첩이 이 두 아들을 또 그렇게 친모처럼 잘해줬네. 태계 이왕은 이 첩에 대한 의리도 끝까지 지켜. 이 첩으로부터 아들이 하나 나와. 이적이라고. 그러면 이 이적이라는 아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첩의 자식이면 그게 되잖아요. 그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서자. 태계 이왕이 했던 게 이적을 자신의 호적으로 올려. 그래서 적서 차별을 못하게 해. 족보에 올려버려가지고. 그러면 이 첩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해준 거에 대한 그 고마움이 그렇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두 아들도 이 첩에 대해서 친어머니하고 동등하게 대하라고 태계가 명령을 해. 다 사람이 돼 있구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태계로부터 딱 봤을 때 대단한 부분. 사람을 위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가장 잘 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이런 부분에서.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두 번째 부인이 이제 탁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스토리가 대단해. 이게 안동권 씨 부인이 이제 둘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안동권 씨 부인이 좀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분이야. 이 안동권 씨 부인 할아버지가 경상 감사,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집안이지.
경상 감사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갑자사화가 일어나. 아 갑자사화. 그래서 유배돼 가지고 이게 사형을 받아. 안동권 씨의 아버지가. 안동권 씨 부인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네. 그런데 그때 아버지도 연산군을 비방하는 투서 사건을 썼다가 거제도에 유배돼서 또 돌아가죠. 그리고 할머니는 관의 노비로 팔려가 버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안동권 씨 부인이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이 발동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동권 씨 부인의 아버지가 이제 그 거제도 유배 갔다가 나중에 유배가 그 지금 안동으로 또 바뀌거든. 권질이라는 분이야. 이 권질이라는 분이 안동에 유배 왔다가 그때 온 데가 안동의 애안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도산 우리가 도산서원이라고 하는데 도산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애안현에 속했다고 도산이. 지금은 이제 도산면, 애안면 이렇게 바뀌었지만 네. 한현에 있었구나. 네. 애안현이라는 데 있었는데 도산이 거기에 유배를 왔다가 이건 내가 볼 때 약간 이렇게 전해지면서 된 이야기가 더 클 것 같은데 어쨌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태계 이왕이라는 청년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는 죄인이잖아. 유배온 네. 죄인인데 자기 딸은 이제 정신 이상이 있고 자기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이때 이제 훅 간다 이게 이제 생각이 들겠지. 이때 태계 이왕을 권질이 한번 불러. 그런 다음에 얼굴 한번 보자. 부탁을 해. 내가 지금 남은 게 없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다. 뭐 집안도 가문도 아니 사실 뭐 그 권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자기까지 이렇게 유배 오고 다 죽고 하면 사실 이제 역적의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걱정되는 게 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딸 하나도 정신이 온지 못하니까 태계 이왕에게 부탁을 해. 내 죄인이 부탁이 하나 있어. 왜 태계 이왕한테 내 딸을 좀 맡아줄 수 없겠어. 태계 이왕이 이 어머니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둘째 부인을 맞아들여. 그게 태계 이왕 30살 때야. 태계 이왕 30살 때 권질의 딸이었던 안동권 씨 부인을 맞아들여서 혼례를 이뤄. 야, 근데 이게 골치가 아프단 말이야. 정신 이상해서.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생겨. 그런데 이제 이 태계 이왕이 나중에 관직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과거 시험도 되고 관직도 올라가고 어디를 가든 간에 이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참 아꼈다 그래.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도 너희 그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이 제사를 집안에서 지내는데 그러면 이제 일가 종친들이 다 모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제사상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과일이랑 쫙 음식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권씨 부인이 갑자기 제사상에 달려오더니 상위에 이렇게 음식을 막 집어들고 배를 이렇게 치마에 이렇게 숨긴 다음에 고도독 뛰어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또 태계 이왕도 막내잖아 이 집안에. 형수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네. 형수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못마땅하겠어. 형수 입장에서는 그렇지. 도련님 이게 뭔 일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아니 동사 막 하면서 꾸짖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태계 이왕이 이렇게 형수한테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사도 지내기 전에 며느리가 음식을 먹는 이 음복하는 건 예절에 벗어나지만 그렇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께서는 그래도 이 철부지를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습니까? 화내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형수님도 이렇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한 다음에 이제 너구리 봐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부인한테 내려가. 부인에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 배가 고팠어요. 이렇게. 그렇소. 따라오시오. 그 다음에 그 과일을 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먹여줘. 로맨티스트다. 멋지다. 어이 그렇지. 그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그리고 뭐 상가에 이렇게 조문하러 가는데도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 상복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면 다 까만색을 입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 흰색을 입었다. 그렇지.
인색 도포를 이렇게 차리고 가려니까 이렇게 이게 회져 있다, 이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부인한테 좀 꿰매 주시오. 이렇게 남자들이 그때 이제 바느질 안 하니까. 그래 이제 부인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꿰매 주는데 빨간색 헝겊을 탁 위에 덮어 가지고 그거 다 꿰맨 거야. 아, 그 허연 옷에다가. 하얀 옷에. 아이고야. 포인트네. 되게 그걸 입고 상가에 탁 갔더니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지. 그렇지. 야, 뭐 예하게 밝다고 뭐 하는 그 태계 이왕이 뭐 어찌 흰도포에 빨간색 천을 덮어 입고 왔느냐 막 이렇게 막 수군거려 있는데 그 얘기를 싹 듣더니 태계 이왕이 싹 그냥 미소만 이렇게 지금 그리고는 이렇게 싹 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그냥 태계 이왕의 이 부인에 대한 이 사랑이라보다 나는 이 아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한자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한자로 애라 쓰잖아요. 네. 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애낀다. 맞아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녀 사이의 어떤 사랑이란 감정은 아낀다는 뜻이에요. 네, 옛날에는 그걸 아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세종대왕이 뭐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 백성들이 할 빼이셔도 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오라는 게 이제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 이런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랑은 그때 조선시대 때는 사랑이란 말이 불쌍히 여겨 이런 거고 우리가 지금의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아낀다고 말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참 그대를 참 아끼요 이 말이 옛날에는 사랑하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아, 이거 대사 들어본 것 같다. 막 사극 같은 데서. 사극에서 사랑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사랑합니다. 불쌍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한다는 남녀 사이 사랑이라는 말은 난 당신을 참 아끼요 이런 거. 아끼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마음적으로 맞는 것 같아. 맞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남녀간에든 아니면 우리가 뭐 동성간이든 가족간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흔하게 돼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걸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있는 거거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렇게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 앞에 와이프는 저 앞에서 빨래를 개고 있고 근데 와이프 옆에 리모컨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남편이 딴 채널을 보고 싶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야 리모컨 좀 던져봐 이러잖아. 근데 이게 아낀다는 감정이 있으면 내가 일어서서 리모컨을 가지고 온대. 빨래를 같이 개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빨래를 개지. 그러니까 빨래를 안 개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물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아니라 내가 가서 마시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기도 물 마실래? 그게 이제 상대를 아끼는 감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감정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상대에게 시키지 않고 그렇지. 내가 받고 싶은 대접대로 상대를 대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행위로 나타났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아낌이라는 것 같아. 그게 공감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이황이 부인 권씨 부인을 대하는 데서 느껴지는 게 바로 아낀다는 게 느껴지잖아. 아낀다. 사람을 참 아낀다. 이런 게 우리가 참 느껴지는 거지. 결국은 이제 태계 47살 되던 애 그 권씨 부인하고는 30살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결혼한 지 한 16년 17년 됐을 때잖아. 네. 이제 부인이 드디어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난산을 내. 애는 다 돌아가셔. 애는 놨어. 애기가 며칠 있다 죽어. 애기도 죽어요? 애기도. 그래서 태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부인인 의령에서 오신 김해 허씨 부인에게서 온 두 아들 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첩에서 나온 이적이라는 아들. 안동건 씨 같은 경우에는 애 놓다 돌아가시고 애도 돌아가셔.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아들들한테 3년상이라. 3년상이라. 본인도 1년상을 내. 그 무덤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뭐 태계 이황이 자식들에게 항상 했던 건 친모나 계모나
항상 똑같은 어머니로서 사랑하라. 그리고 부인의 제삿날이 되면 이 김혜허 씨나 안동건 씨나 부인의 제삿날이 되면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술과 고기는 먹지 않았다 그래. 태계 이왕이 부인의 제삿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을 아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태계 이왕의 부인과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 며느리.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 며느리까지. 그게 이게 김혜허 씨 부인에게서 이준이라는 첫째 아들과 이채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준이라는 첫째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봉화금씨랑 해. 금씨. 봉화금씨. 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과 후배가 금씨였거든.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봉화금씨라 하더라고. 그럼 뭐라? 그런 금씨거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맏며느리니까 첫째 아들 이준이 이제 봉화금씨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맏며느리가 탁 들어오니까 갔을 거 아니야 사돈댁에. 결혼한다고 하니. 사돈댁에 딱 갔는데 이 사돈댁에서 홀대를 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태기 이왕 사실 뭐 그 당시에 뭐 아들 결혼할 때 태기 이왕 별로 없잖아. 별로 뭐 자기가 대단한 관직이 그 당시는 아니었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일찍 조선시대는 3대가 다 해야 양반 취급하는데 이 태기 이왕 당시 안 그랬단 말이지. 아들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근데 이 봉화금씨 집안은 5대에 걸쳐 벼슬이 있었다고. 양반 집안이네. 그러니까 봉화금씨 집안에서 태계 이왕이 왔다고 홀대를 냈어. 그러니까 태계 이왕이 앉았던 자리 물청소까지 했단 말이야. 별 볼 것도 없는 집안에 우리 딸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저 와가지고 앉아 있었다고. 저 자리 더럽다고. 그 마루에 물청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 집안에 봉화금씨 집안에 명문가에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 진성희 씨, 진보희 씨, 진성희 씨 같은 건데 이 진성희 씨 집안 같은 한미한 집안에 시집 보내냐 기분 나쁘다. 그래 대청마루 막 청소해 버렸는데. 근데 이게 소문 날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겠죠. 그러니까 태계 이왕 집안에 태계 이왕이 막내니까 또 위에 형님들이 얼마나 많아. 와 이거 가서 다시 한번 뜨자 이제. 소문 들어오니까 형님들도 이제 빵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태계 이왕이 말려 사람들을 자기 집안 사람들을. 사돈댁에서 일어난 일이니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여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는 문중위에서 아무리 뭐 말로 떠든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헐 뜯는다고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우리가 그걸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의를 지킵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거 다 대놓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가서 험담하고 뜨면 진짜 우리는 볼 거 없는 집안 됩니다. 진짜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볼 거 없는 집안. 그리고 우리 이제 며느리가 이제 우리 집으로 시집을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가시방석같이 시작부터 이 집안에 머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집도 왔는데 며느리가 또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또 다 들었어.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고마워가지고. 태계 이왕이 또 진짜 잘해줘. 그래서 사돈댁에서 받았던 그때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일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이런 장면들 나오지 않아요? 물 뿌리는 거요? 물도 있지만 그 되게 보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알고 사돈집이 되게 부잣집인데 뭐 결혼을 하는데 막 괄시하잖아. 요즘 드라마 일일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많죠. 이제 그런 장면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이 봉화금씨 부인이 정말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 이준하고 첫째 아들인 이준하고 봉화금씨 집안에 또 이제 손자가 날 거 아니야. 네. 이게 아주 그냥 또 이 집의 손자가 되게 아플 때가 있었어. 아플 때가 있었는데 이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손자가 아니다. 이 봉화금씨하고 이준 사이에도 아들이 낳고 이 아들이 이제 또 그 이안도라고 이제 그 이왕의 손자가 난 거지. 이 손자인 안도가 이렇게 또 장가를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장가 가게 될 때 태계 이왕이 이렇게 손자한테도 그 써준 편지가 남아 있다고. 거기 보면 이제
부부는 남녀가 처음 만나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의 새로운 세상이 이제 네가 이제서야 너의 세상을 만든 것이다. 결혼을 해야. 그리고 부부는 남자 여자 음양이니 이제 너는 드디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천지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가장 친하다. 그러므로 친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친할수록. 네. 그래서 항상 바르게 행동하거라. 이게 돼야지만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편지도 써준 그게 나오거든. 그게 나오는데 이 손주 며느리도 권씨란 말이야. 손주 며느리도 권씨인데 이 손주 며느리가 권씨가 이제 손자인 이한도하고 손주 며느리 권씨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젖이 잘 안 나왔대. 젖이 잘 안 나와서 이게 막 죽을 먹고 이렇게 해도 이 애가 자꾸 쇠약해지는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이황 집안에 그 학덕이라는 하녀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이 하녀가 젖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인 이황한테 편지를 써. 할아버지 증손주가 지금 젖을 못 먹고 있으니 학덕이를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태계 이황이 어떻게 했겠어?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 그 손주가 죽어. 증손주가. 태계 이황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태계 이황의 손주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이라는 게 하인이라는 게 옛날에는 사람이라기보다 재산 취급을 그렇죠. 물건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애사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태계 이황이 했던 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죽여 내 자식을 살릴 수는 없다. 학덕이도 애를 낳아서 학덕이의 자식을 길러야 되는데 젖을 줘야 되는데 어찌 학덕이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젖을 준단 말이냐 하고 보내지 않냐. 그러면서 선비로서의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증손자가 2돌 지나서 허약해진 몸으로 지내다 보니 2돌 지나서 죽어. 그런데 이 손자 며느리인 권씨가 태계를 원망하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았어. 대단한 거지. 원망하기 쉬울 텐데. 원망하기 쉬울 텐데. 그게 태계의 행위에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였던 결국은 이제 그 어쨌든 자기의 첫째 아들 이중과 결혼한 봉화금 씨도 거기에서 알 수 있어. 봉화금 씨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죽을 때 아버님을 죽어서도 모시고 싶으니 시아버님 묘소 가까운 데 날 묻어달라. 야, 시아버지 묘소 이렇게 말하기 힘든데. 그렇게 묘소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 태계 이황 묘소 아래에 봉화 금시 묘가 있어.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게 이황이 어머니, 자기 2명의 부인, 그리고 자기의 첫째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서 나온 자기의 손자 며느리까지에게도 했던 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의 행위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리고 가장 기막힌 건 바로 둘째 며느리야. 태계 이황이 김혜허 씨 부인에게서 아들 2을 낳았는데 둘째가 이채란 아들 낳았다 했잖아. 네네. 근데 이채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인이 김혜허 씨가 이채가 태어나고 1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채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을 거라고. 그런데 이채도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 엄마가 돌아가시고 1개월 있다가 엄마가 태어나서 엄마가 1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채가 이게 엄마의 그 보살핌, 젖먹이 이게 잘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이채도 몸이 약했어. 둘째 아들이 이채도. 그러니까 이 외가댁인 의령에서 키웠거든. 의령에서 키웠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 당시에 바로 뭐랄까 해야 되나 둘째 부인도 두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외갓손에서 키웠는데. 이 태계가 이제 단양 군수로 있을 때 이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양 군수로 있을 때보다 이채가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야. 둘째 아들이 몸이 허약한 이채를 결혼을 시켰다고. 결혼을 시켜서 류씨랑 결혼을 했어. 이채가 류씨 부인을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기가 막힌 게
아마 결혼은 한 열 몇 살 때 한 것 같아. 그래도 뭐 10대 후반에 했겠지. 그런데 이채가 21살 되던 해 몸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태계 이왕이 단양군수로 있던 48살에 자기 둘째 아들 이채가 21살에 죽어.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야. 예. 그 며느리 유 씨가 청산 가부가 된 거야. 이 기가 막힌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연려가 불경 이부라고 연려라는 거 연려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이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잖아. 법이야 법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21살에 남편이 죽자 말자 이 며느리가 이제 이 집에 뼈를 묻어야 될 판인 거야. 그렇죠. 남편은 없는데. 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 자기도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빠가 돌아가셨고, 이채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며느리까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린. 그래서 이제 며느리에 대한 근심이 굉장히 컸다 그래, 이왕이. 둘째 며느리에 대한 근심이. 그래, 막 그때는 막, 하여튼 굉장히 했을 텐데, 이 태계 이왕이 한날에, 이것도 물론 내가 봤을 때, 요 에피소드 요 부분은 좀 이렇게 전해진 야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보면, 어느 날 이렇게 후원 별당에 이제 둘째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집에 별당에다가 이렇게 신혼방을 차렸을 거 아니야. 별당을 이렇게 걱정되니까 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란도란 말소리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들은 죽었고. 뭐지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술상을 봐놓고 혼자? 앞에 허수아비에다가 남편 옷을 입혀놓고 아이고.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상황극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한잔 드시오요. 태가 거기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그러다 이 인형 앞에서 갑자기 며느리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태기 왕이 이렇게 조용히 발걸음을 줄이고 방에 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연려가 불경 이부라고 그게 과연 사람다움인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성인의 기질이란 무엇인가? 해서 태계가 다음날 보따리를 이렇게 싸서 둘째를 불러 아주 매몰차게 확 화를 내. 그런 다음에 보따리를 막 며느리한테 집어 던지면서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울어.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나도 마음이 힘든데 아버지까지 저한테 왜 이러시냐.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를 이렇게 그런 나쁜 걸로 취급하냐. 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미 시집을 왔는데. 그러니까 태기 왕이 들을 필요도 없고 됐고 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불경스럽다. 가라고 막. 내가 뭐 이거 모를 줄 아냐고 막 하면서 화를 막 보내. 근데 그게 태계의 배려였던 거야. 일부러 그런 거네. 일본은 그때는 이제 막 무조건 그 집에 뼈를 묻어야 돼. 그런데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서 새 삶을 살라고 보낸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뭐 편지도 나중에 하여튼 그 안에 짐 안에 편지는 나중에 집에 도착하면 사돈에게 보여드리라 이런 다음에 보냈다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편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 며느리가 뭐 나중에 가다가 편지를 봤는데 그 태기 이왕이 진짜 마음을 보고 울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편지 이야기는 내가 볼 때 중간에 들어온 것 같아. 좀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하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태계도 이제 태계 이왕이 원래 이제 아주 후기에 이렇게 쭉 계속 왕에게 계속 올라간단 말이지. 이때는 이제 48살이었단 말이야. 48살이었는데 태계가 이제 나중에 이제 50, 60이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서울에 궁으로 자꾸 불려 올라가. 막 140번 왕이 불렀다 그래. 140번. 78번인가 거절했대. 태계가 안 간단 말이야. 웬만하면. 그런데 오늘 이제 한양까지 길을 가게 됐는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느 산촌의 한 민가에 이렇게 물론 내가 볼 때 뭐 그랬나 싶은데 어쨌든 이게 뭐 불이 켜져 있길래 뭐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루 묵읍시다 이랬겠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탁 나오더니 아주 그냥 인상이 좋은 조덕하게 생긴 아주 착하게 생긴 남자가 오더니 그 과객이시니 뭐 차릴 건 없고 제가 이부자리랑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녁상을 이렇게 차려놓고는 이제
드시라 하고는 나갔는데 밥을 한 솥 툭 떴는데 이야 너무 맛있는 거야. 맛집이네. 내 입에 너무 맞아. 음식이 내 입에 너무 맞아. 어찌 이래 내 입이 맞을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잘 자고 내가 너무 고맙다. 음식도 내 입에 너무 맞더라. 아침상도 내줬는데 이게 또 내 입에 너무 맞아. 아침상도 내 입에 너무 맞아. 태기 이왕이 진짜 너무 맛있다. 하고 이제 가려고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이제 바깥 사돈이 이제 바깥 양반이 나와가지고 신도 하나 주는 거야. 가시는 길에 준다고? 신발. 신. 옛날에는 신이 먼 길 가면 네. 따르니 그래서 신하고 버선을 이렇게 주더래. 우리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버선을 이렇게 주길래 탁 신었는데 버선이 딱 맞아 내 발에. 야, 이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태계가 고맙다 하고 가다가 뒤를 싹 돌아봤는데 어느 순간 저 이상하게 뒤를 싹 돌아봤는데 안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남편 옆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숨어 있다가 나왔겠지 가는 모습. 둘째 며느리인 거야. 야. 둘째 며느리가 시집을 가가지고 잘 좋은 남자 만나서 평범한 양인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그러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만나고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밥상을 받으리고 버선을 밤에 키운 거야. 야, 이 운명이 희한하네. 그렇게 한번 이제 며느리를 만났다. 그러면서 태계 이왕이 마음속으로 너 참 잘 사는구나. 내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갔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지. 그게 이제 태계 이왕의 어떤 그 두 며느리. 첫 번째 아들에게 있던 큰 며느리 봉화금 씨는 돌아가셔서까지 자기의 묘를 아버님 무덤 옆에다 내가 돌아가셔서도 모시고 아버님 싶다. 모시겠다. 그 두 번째 류 씨 같은 경우에는 21살에 시집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죽자마자 태계 이왕이 일부러 내쳐가지고 두 번째 삶을 편하게 살도록 이 집에 청산과부로 늙어 안 죽도록 해줬던. 그리고 자기의 첫째 부인이었던 김혜허 씨 집안에는 장인 장모를 끝까지 모시고 그리고 둘째 부인 안동권 씨는 비록 몸이 성치 않았으나 끝까지 그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가 내가 볼 때 이황의 사람됨이라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작해서 얘기했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네. 그리고 나를 대하듯 상대를 대하는 그 감정적인 공감이 행위로서 참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계 이황이라니 단순히 뭐 1,000원짜리에 나오는 어떤 위인이고 성리학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리학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다. 그리고 뭐 도산서원에 가면 뭐 볼 거 있더라. 뭐 양반이네. 그걸로 끝인가? 이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에.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황의 사람됨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첫 시작할 때 얘기했던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지도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태계 이황이 사람에게 대했던 행위를 우리가 그걸 롤모델로 삼아 살아가는 방편으로 삼는 게 지금 우리가 태계 이황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지 않는가라는 거죠. 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제 나이 70에 선조 3년 때였어요. 연산군 7년에 태어나서 중종, 인종, 명종, 그다음에 선조까지를 겪으신 분이죠. 그리고 선조 3년에 나이 70에 이제 12월이었는데 평소에 그 매화를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매화 화분에 물 주라 그러고는 이제 입을 이렇게 다 개놓고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태계 이황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럼 물론 뭐 태계 이황이라고 하면 사실 뭐 기생두향과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맞아. 사실. 그것도 있었어. 근데 그건 사실 논란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두향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두향의 이야기 어떤 태계 이황의 사랑의 이야기보다 태계 이황이 가졌던 인간으로서의 어떤 행위,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데 그 첩과 자기 종에 대한 행위,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어떤 거, 그 부인에 대한 의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 우리가 이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아야 지금 되지 않을까. 사랑은 아끼는 거다. 이황처럼. 아이시대로. 사랑은 이황처럼. 사랑은 이황처럼. 오케이. 태계처럼 합시다. 그럼요. 우리가 사랑을 이황처럼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좋다. 태계 이황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비록 우리가 뭐 500년 전분이다 하더라도 500년 전이죠 거의. 그렇죠. 500년 전분이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태계 이황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율곡이 아니다. 하서 기민우를 해야 되는구나. 문묘 18년 다음 편. 이왕 이 연달아 해야 딱 좋은데. 짬바차로 이렇게 기민우를 해야 되겠네. 하서 기민우를 한번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보면 태계 이황은 나이 이제 58에 그 율곡 이이가 찾아와요. 이때 율곡 이이가 23살이었어요. 58에 이제 개상서당에 있을 때, 우리 개상정고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 개상서당에 있을 때, 이때 이제 도산서당 털을 닦아서 1년 전에 57에 도산서당 지어야겠다 하면서 그 털을 닦아놓고, 그 옆에다가 이제 개상서당을 지어놓고, 이제 도산서당이 완공되는 게 6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율곡이 23살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율곡 이와의 그 대담이 벌어지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면 좋은데, 그거는 제가 율곡 2편에 하려고 안 했어요. 좋습니다. 네. 2편에 하고 들으실 때 이왕 들으시고 2편을 들으시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기민우 해도 돼요. 하서 기민우 하고 이왕 그 다음 2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들을 때 순서를 그렇게 들으시라고. 오케이. 그래도 되겠네. 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왕편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길었네요 우리가 시간이. 네. 또 역시 유명 인사라 어쩔 수가. 내용이 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편 기민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왕 오늘 한번 마음의 되새기는 하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좋네요. 이왕처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